결혼식은 죽음처럼 조용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복의 말도 반지를 교환하는 신랑도 없었다. 19살의 오한이는 마치 장례식의 수위처럼 느껴지는 소박한 흰 원피스를 입고 거대한 서재의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혼인 신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주변에는 강 씨 일가의 냉혹한 친척 몇몇과 변호사들만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어리석은 사업 실패에서 시작되었다.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속아 회사는 부도가 났고 가족은 순식간에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집요해지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JW그룹의 강 회장이 구원의 동화줄처럼 혹은 악마의 계약서처럼 보이는 제안을 해왔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그의 유일한 적손 강태준과 결혼해준다면 모든 빚을 청산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용한 무당이 젊은 처녀의 생기를 받아야만 손자가 깨어날 수 있다고 했다는 절박한 노인의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었다. 한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술학도로서의 꿈, 평범한 20살의 삶.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는 기꺼이 제물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오한의 세 글자가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는 순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변호사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짧고 기괴한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녀는 이제 JW그룹의 안주인이었지만 그 호칭은 철창의 이름이나 다름없었다. 집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내했다. 대리석 복도는 너무나 길고 넓어서 그녀의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과 화려한 장식품들은 온기를 잃은 채 박물관의 유물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살아있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사용인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힐끗거리고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가난의 냄새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지워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그녀의 앞을 두 사람이 가로막았다. 태준의 사촌인 강민혁과 그의 어머니였다. 강민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재수씨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길 바라.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과 경멸을 한이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천박한 것, 어디서 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한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모욕감을 견디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다. 집사는 그녀를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주인의 침실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이는 숨을 멈췄다.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지만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는 차가운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 아닌 생명을 연장시키는 정교한 기계들의 신전과도 같았다. 방의 중앙 거대한 침대 위에 그녀의 남편 강태준이 누워 있었다. 한이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로 시선이 이끌렸다. 그는 식물인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남자였다. 창백한 피부는 결점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 긴 속눈썹은 섬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은 마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유리관 속에 잠든 비운의 왕자처럼 비극적일 정도로 눈부신 모습이었다. 한이는 한동안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 완벽한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은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을까? 이 남자의 시간은 1년 전 의문의 자동차 사고 이후로
완전히 멈춰버렸다. 집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계적으로 읊어준 뒤 방을 나갔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한이의 귓가에 울렸다. 이제 이 광활하고 적막한 방에 남은 것은 기계들과 살아있는 시체 같은 남자와 그리고 그녀 자신뿐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한이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절망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19,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할 나이에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다시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적들로 가득한 이 감옥에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남자를 지키는 간수로서 살아가야만 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한이는 침대 위 남자의 미동도 없는 모습을 그저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오한이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되어 별이 뜬 후에야 끝나는 단조롭고 질식할 듯한 일과의 연속이었다. 아침에는 간호사와 함께 강태준의 몸을 닦고 자세를 바꿔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의 굳은 팔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닌 차가운 마네킹을 만지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낮에는 그의 곁을 지키며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밤에는 작은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강민혁의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에 들러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괴롭혔다. 바닥에 먼지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게을러서야 어디 죽은 사람 수발이나 들겠니.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어 한이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다. 한이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모든 모욕을 감내했다. 저항은 곧 파멸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숨막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한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반응도 없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꿈 친구들과의 사소한 추억,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의 두려움까지. 그것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상담 시간이었다. 태준 씨, 당신은 듣고 있나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목련나무에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당신도 언젠가 저 꽃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행동에는 더 이상 의무감만이 아닌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애정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청중이었고 이 감옥 같은 집에서 그녀를 미치지 않게 해주는 단 하나의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택의 총괄 집사인 박 여사가 그녀의 방으로 직접 차를 들고 찾아왔다. 박 여사는 강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로 언제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갈색의 탕약이 담긴 찻잔을 한이에게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마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라 명하신 겁니다. 기력을 보하고 도련님께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줄 귀한 약재로 달인 것이니 남김없이 드십시오. 한이는 씁쓸하고 역한 약재 냄새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박 여사의 강압적인 눈빛 앞에서 싫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뜨거운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상하게도 약을 마시자마자 온몸이 노곤해지며 강력한 졸음이 몰려왔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눕히자마자 깊고 깊은 잠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안개처럼 뿌연 풍경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와 희미한 백단향 냄새를 느꼈을 뿐이다. 꿈속의 그녀는 무겁게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 애썼지만 몸은 솜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뻐근한 몸을 일으킨 그녀는 꿈의 잔상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그저 낯선 탕약이 만든 개꿈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한이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던 젊은 간호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모님, 혹시 모르니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한이는 간호사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식물인간이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구해 욕실로 들어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테스트기에는 선명하고도 잔인한 두 줄이 나타나 있었다. 불가능한 기적 혹은 끔찍한 저주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임신, 식물인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기쁨은커녕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이 뱀 소굴 같은 집에서 그녀는 순식간에 부정한 아내이자 재산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릴 것이 뻔했다. 한이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두 개의 붉은 선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두려움 속에서 며칠을 보낸 오한이는 더 이상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결심을 내리기도 전에 박 여사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귀신처럼 한이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강씨 일가의 주치의를 불러 진찰을 명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이내 임신 8주차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 사실은 한치의 지체도 없이 저택의 가장 높은 어른 강 회장의 귀로 들어갔다. 강 회장의 서재는 언제나 무거운 침묵과 절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자가 쓰러진 이후 그는 웃음을 잃은 채 앙상하게 늙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주치의의 보고를 받은 노인의 눈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주체할 수 없는 희열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하늘이 우리 강씨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기적이야.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야. 그는 당장 한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한이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온갖 비난과 모욕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노인의 차가운 분노가 아닌 따뜻하고 격한 환대였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늙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온기는 한이를 놀라게 할 만큼 강렬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한이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방에 갇힌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강 회장은 그녀를 저택의 가장 좋고 안전한 별채로 옮기도록 명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경호원들과 영양사, 그리고 전담 시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더 이상 그녀를 경멸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식물인간의 어린 신부가 아닌 조만장자가 될 JW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를 품은 국모 과무였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었다. 강민혁과 그의 어머니는
서재에서 들려오는 강 회장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식물인간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그것도 모자라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후계자로 인정하다니. 지난 1년간 강태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쌓아 올린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말도 안 돼. 그 천한 계집애가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씨를 베와서 민혁의 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강민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진정시켰다. 지금 할아버지를 직접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저 계집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여자로 만들어서 할아버지조차 감싸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곧장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사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신문의 단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식물인간 재벌 3세의 어린 신부 충격적인 임신 기적인가? 희대의 사기극인가? 기사는 매우 교묘하게 작성되었다. 한이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거액의 빚을 걸고 넘어지며 그녀가 돈을 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한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 한이가 과거에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한이가 다니던 미술학원의 한 남학생에게 접근해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게 만들려 시도하기까지 했다. 한이는 순식간에 온 국민의 조롱거리이자 파렴치한 불륜녀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별채에 갇혀 인터넷에 떠도는 끔찍한 악플들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의 보호도 세상의 날카로운 혀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지는 못했다. 그날 밤 한이는 잠들지 못하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겁에 질려 창백해진 19살 소녀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너무나 무서웠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감싸 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뱃속의 작은 생명. 세상 모두가 부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아이는 지금 오직 자신만이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 자각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연약함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강인하고 차가운 결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녀는 기꺼이 죽어줄 생각이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이제 싸워야만 했다. 연약한 초식동물은 이제 자신의 뿔을 갈고 닦기 시작했다. 세상의 비난은 오한이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강철 같은 생존 본능을 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이 짜놓은 진흙탕 싸움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여론전으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판 자체를 뒤엎는 것다. 즉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강태준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만약 그의 상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된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 그녀의 반격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겁에 질린 어린 소녀를 연기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며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다. 특히 강민혁 측에서 배정된 전담 간호사의 행동은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태준에게 투여되는 약물을 과도하게 통제했고 다른 의료진의 접근을 미묘하게 차단했으며 주기적으로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나누곤 했다. 한이는 순진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사소한 질문들을 던지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을 말없이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저택의 늙은 집사 조영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강씨 가문을 섬겨온 강 회장의 눈과 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한이가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발톱을 세우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순찰을 도는 척 한이에게 다가와 작은 열쇠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도련님께서 쓰시던 서재 열쇠입니다. 사고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지요. 마님께서 찾으시는 답이 진 장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 집사의 말은 한이의 의심에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자 1년 동안 멈춰버린 시간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재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들,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서류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 묻어나는 소품들까지. 한이는 그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고 직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필사적으로 추적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잠겨있는 노트북 한 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파일이 있었다.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비리 의혹 내사 보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다. 한이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주는 강민혁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강민혁이 사고를 위장한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것이다. 문제는 노트북에 걸린 암호였다. 그녀는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보고서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작은 메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김 이사에게 최종 보고 예정. 김 이사는 JW 그룹 내에서도 강직한 성품과 능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강태준이 유일하게 신뢰하던 측근이었다. 한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게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포폰을 구해 김 이사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냈다. 그와 태준만이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프로젝트명을 언급하며 긴급히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였다. 김 이사는 반신반의했지만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오랫동안 태준의 사고에 의문을 품어왔지만 물증이 없어 홀로 고립되어 있었다. 한이는 그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김 이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아군을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태준이 자신에게 남겼던 비밀 파일의 암호를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날 밤 서재로 돌아온 한이는 마침내 태준의 노트북을 여는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강민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백억 원대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그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명백했다. 한이는 두려움과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의 손에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백업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태준의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 자신이 발견한 끔찍한 진실에 대해 나지막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민혁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미동도 없던 태준의 굳게 닫힌 눈꺼풀 아래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한이는 숨을 멈췄다. 그는 듣고 있었다.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손에 쥔 증거는 양날의 검이었다.
강민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한의 자신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유일한 동맹은 이 저택의 최고 권력자 강 회장뿐이었다. 한이는 조집사를 통해 회장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해야만 했다. 서재에서 다시 마주한 강 회장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한이가 태준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설명하자 노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라움이 아닌 씁쓸한 확신과 깊은 분노였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강 회장은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 역시 그놈들을 의심하고 있었다. 태준이가 쓰러진 후 민혁이가 회사의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그는 처음부터 민혁의 탐욕을 의심했지만 섣불리 쳐낼 수 없었다. 증거 없이 핏줄을 내치는 것은 가문의 분열을 일으키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JW 그룹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뱀이 스스로 독리를 드러낼 때까지. 한이의 임신은 그에게 슬픔 속 한 줄기 빛이었을 뿐만 아니라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낼 절호의 미끼이기도 했다. 그는 한이를 후계자의 어머니로 내세워 민혁을 자극하고 그가 절박함 속에서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한이는 순간 배신감에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이 위험한 체스판의 미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손자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를 원망할 수만은 없었다. 그 역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연극이 시작되었다. 강 회장은 외부적으로 한이의 불륜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하며 마치 민혁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이를 별채에 연금시키고 그녀를 지키던 경호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순식간에 한이는 모든 보호막을 잃고 고립된 것처럼 보였다. 이 소식은 강민혁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침내 늙은 여우 같은 할아버지가 여론에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은 민혁은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한이와 그 뱃속의 아이라는 변수를 남겨둘 수 없었다. 그는 태준의 전담 간호사를 매수해 저택 내에서 조용한 사고를 일으키도록 지시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처럼 위장에 유산을 시키고 모든 것을 한해 자신의 부주의 탓으로 돌릴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JW 그룹의 주인이 될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꾸민 무대는 이미 한이와 강 회장의 손바닥 아니었다. 한이는 간호사가 자신에게 접근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조 집사는 몰래 그녀의 방과 복도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그날 밤 간호사는 한이에게 신경안정 효과가 있다며 달콤한 향이 나는 차를 건넸다. 그 안에는 미량의 유산 유도제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이가 차를 마시고 비틀거리면 계단 쪽으로 부축하는 척하며 그녀를 밀어버릴 생각이었다. 한이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차를 마시는 척하며 소매 안으로 흘려버렸다. 잠시 후 그녀는 어지러운 듯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리는 연기를 시작했다. 간호사는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한이의 팔을 잡고 계단 쪽으로 이끄는 순간 한이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민혁 상무가 이 일을 성공시키면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지. 간호사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조 집사와 강 회장의 충직한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한이는 그의 앞에 작은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다. 그 안에는 방금 전 그들의 대화와 민혁의 이름을 언급하며 돈을 약속받았다는 그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강 회장은 즉시 JW그룹의 미래 승계 구도를 결정한다는 명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곧 할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지명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화려한 왕좌가 아닌 차가운 단두대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이사회 회의실을 감돌고 있었다. JW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중역들이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자신을 차기 후계자로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은 이미 축하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무겁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회사의 미래와 안정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모든 것이 강민혁을 위한 포석처럼 보였다. 마침내 강 회장은 민혁을 지목했다. 민혁이가 그룹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구나.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유창하게 제시하며 교묘하게 강태준의 불행한 상태와 오한이의 도덕적 스캔들을 언급했다. 지금 JW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반석 위에 올려놓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는 이 기세를 몰아 자신을 그룹의 회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해달라는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승리는 그의 손안에 있는 듯 보였다. 이사들이 거수 투표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큰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휠체어 한 대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휠체어를 미는 것은 늙은 조집사였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난 1년간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던 강태준이었다. 그는 창백하고 몹시 수척했지만 그의 두 눈은 놀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깨어났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강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과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준의 곁에는 이전에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닌 침착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변모한 오한이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이 회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이 회사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한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녀는 김 이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태준의 노트북에서 나온 강민혁의 천문학적인 횡령 증거였다. 두 번째는 태준의 차를 들이받았던 트럭 운전사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는 민혁에게 돈을 받고 사고를 위장해 태준을 죽이려 했다고 자백했다. 세 번째 증거가 공개되었을 때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태준의 전담 간호사가 눈물로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그는 민혁의 지시를 받고 태준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약물을 투여했으며 최근에는 오한이를 유산시키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증거는 강민혁이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저 계집애가 조작한 거야. 그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작이 아니야 사촌. 1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했으며 얼음 같은 분노가 담긴 눈으로 민혁을 노려보았다. 나는 몇 달 전부터 의식이 있었어. 내가 병실에 찾아와 내 귓가에 속삭였던 모든 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네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 했는지, 어떻게 내 자리를 빼앗을 것인지 자랑스럽게 떠들던 말들을 말이야. 태준의 마지막 한마디가 민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넌 날 죽이려 했지만 내 아내는 얕봤어. 모든 것이 끝났다. 궁지에 몰린 강민혁은 발악하며 한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의 요청을 받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민혁과 범행을 공모한 그의 어머니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것이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는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강 회장과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강태준과 오한혜. 태준은 아직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손을 뻗어 한이의 손을 힘들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싹트기 시작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그의 말에 한이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옥 같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강민혁 일가가 구속되고 강태준이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소식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강씨 저택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다. 오한이와 강태준은 이제 어색하지만 진정한 부부로서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차가운 의료기계음이 사라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재활치료에 매진하는 틈틈이 한이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과도 같은 의식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고백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청각만은 희미하게 살아 있었다고. 특히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현실과 이어준 것은 바로 한이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들려주던 시시콜콜한 일상과 그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두려움 섞인 독백은 그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린 유일한 희망이었다. 당신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영원히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요. 태주는 아직은 어색한 움직임으로 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마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이는 그의 고백에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외로운 독백이 누군가에게는 필사적인 생명의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모든 상처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밝혀졌다. 태주는 한이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기적적인 임신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기적이 아닌 할아버지와 조집사가 꾸민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강 회장은 태준이 사고를 당하자마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의 정자를 냉동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한이가 이 집에 들어온 후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인공수정을 계획했던 것이다. 박 여사가 한이에게 건넸던 보양차에는 사실 강한 수면 유도제가 들어있었다. 한이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강 회장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사가 비밀리에 시술을 진행했다. 모든 것은 강 씨 가문의 대를 잇고 탐욕스러운 민혁으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한 노인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들은 한이를 속이고 그녀의 몸을 이용했다. 그것은 선의로 포장되었을지언정 명백한 기만이자 폭력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한이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뱃속의 아이가 기적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태주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녀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행동을 옹호하는 대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소.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내가 대신 사과하겠소. 그리고 그는 한이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었다. 그는 빚 때문에 맺어졌던 혼인을 무효로 하고 그녀와 아이가 평생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질이 아니오. 이제 당신의 삶을 선택하시오. 그의 말은 한이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진짜 선택권이었다. 그녀는 빚이나 의무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이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빚으로 팔려온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한 남자의 생명을 구했고 한 아이의 생명을 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던 그 남자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동정도 의무감도 아닌 사랑이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는 대신 태준의 곁에 남기로 결정했다.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가 아닌 그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해 JW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고 오한이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동시에 JW그룹 산하 아트센터의 컨설턴트로 일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저택은 이제 아기의 해맑은 울음소리와 두 사람의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한이와 태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사랑보다 단단하고 찬란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과거의 상처가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끔찍한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다.